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폭발음이 들려서 한일 양국이 떠들썩했는데요. 이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 씨가 어제 오전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폭발음이 들린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을 확인하러 일본에 자진 입국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 여러 가지 이 정황상으로 볼 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증거가 과연 있는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 일본인 여성이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연이어 발생하는 이 한일 간의 악재들 일본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JP뉴스의 유재순 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예. 자, 이 폭발음, 그러니까 23일이었죠? 예? 네,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 23일이었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는 게 이걸 폭발 사건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폭발음이 들린 사건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게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요. 그 호칭에 대해서 예. 일부 언론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매체가 있는가 하면 폭발 사건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매체도 있습니다. 아, 근데 좀 보수 매체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폭발 사건이라고 그러죠. 아, 일본 보수 매체는 폭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용의자가 지금 이 일본에 자진해서 입국하다 하네다 공항에서 체포가 된 거죠, 그죠? 네, 어제 오전 10시경에 도착해서 임의 동행 형식으로 연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경찰도 어리둥절하고 우리나라 외교부도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왜 일본에 스스로 건너갔는지. 예? 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언론에 보도된 게 있습니까? 일본 언론에? 오늘 아침에도 NHK 뉴스라든가 각 민방의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요. 이 전 씨가 왜 쿠테어 일부러 자진해서 재입국을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일본 언론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 범인 인도 협정에 보면 자국 내의 용의자는 그 상대국에게 인도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단 예외 규정이 있는데 정치범에 한해서는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전 씨가 이 야스쿠니 신사의 화장실에 폭발물을 배치해서 설치를 해서 폭발을 시켰을 경우에도 과거 역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행해진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면 한국 정부에서는 그 일본에게 인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재입국을 했다는 것은 모종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았느냐,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현재 일부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지금 작금의 한일 관계가 최악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 정부 모두 더 이상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이어서 이번 그 야스쿠니 신사 그 폭발 사건까지 보태지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위헌의 방지 차원에서 양국이 서로 조율하에 이 전 씨를 자진해서 입국을 시킨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정치범으로 그 규정이 될 경우에는 한일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위헌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 씨를 자진해서 입국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는 전 씨의 입국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입장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이나 일본 정부 모두 공식적으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네. 예. 자, 근데 지금 어떻게 일본 경찰이 이 전모 씨,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공군, 부하사관인가 출신일 거예요. 지금 네네. 방금 들어온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를 자진 퇴거하겠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진 퇴거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 오전 10시쯤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자진해서 퇴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얘기 계속해보죠. 네. 지금 어떻게 일본 경찰은 이 전모 씨라는 분, 이분은 용의자로 지목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일본 경찰은 보안 카메라를 통해서 전 씨의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상을 따라서 야스쿠니 신사로부터 1km 떨어진 호텔을 수색해서 전 씨의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또한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촬영하는 사진과 영상 속의 전 씨 얼굴, 그리고 폭발 현장에서 떨어진 담배꽁초와 호텔 전시방에 있던 담배꽁초의 DNA도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증거다.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폭발물을 어떻게 제조했으며 그 폭발물에 관련된 물품을 언제 어디서 구입했으며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지 이게 구체적인 증거지. 지금은 이게 정황적인 증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10시에 하네다 공항에서 체포를 할 때도 예.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혐의로 했거든요. 폭발 사건으로 체포를 한 것이 아니고 예.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를 한 겁니다. 근데 일본 언론에서는 지금 전모 씨가 범인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안 카메라의 영상 속 모습과 공항 출입국 심사대 사진 일치, 그리고 담배꽁초의 DNA에 이어서 어제 사건 당일 전날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들린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답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일본 당국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본 경시청에서 일본 공항 당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일본 경시청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한 일반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공안 당국일 경우에는 좀 미묘합니다. 무게가 그만큼 가진다는 것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안 당국일 경우에는 좀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일본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본 국민들은 비교적 차분한 상태고요. 예. 다만 일부 언론에서 일본 언론과 그리고 민방의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어제만 해도 몇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뒤새김질 방송을 연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던 일본인조차도 자꾸만 한국이 나쁘다 하니까 진짜 나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일반 국민들도 늘어났고요. 또 문제는 이런 여파로 인해서 한인 사회라든가 제일동포 사회가 굉장히 동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다가 또 일본 언론들이 우리나라 관련된 강남 성형외과 일본인 여성이 숨진 사건 이것도 집중적으로 보도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어제 하루 종일 방송을 했는데요. 양악 수술을 받다가 4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돼서 어제 야스쿠니 신사 폭발 사건과 함께 이 성형 사건으로 하루 종일 특집을 했습니다. 특집까지 했어요? 네, 성형 특집이에요? 1시간에 가까이 이 야스쿠니 신사 문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국 특집이죠. 그런데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게스트들을 바꿔가면서 출연지를 바꿔가면서 한국 특집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접하는 일반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 어떤 인식을 하게 될까, 그런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재순 대표님 일본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죠? 20년 넘었습니다. 20년 넘으셨죠. 네. 근데 지금 피부로 느끼는 그런 어떤 좀 분위기의 변화 혹은 잠재적인 위협 이런 거 느끼십니까 지금? 어제 제가 직접 체감한 온도인데요. 어제 학부형을 만났습니다. 한인 학교에 다니는 학부형과 일본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을 가진 엄마를 만났는데요. 둘 다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생은 일본 학교를 다니고 있고 중학생은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 두 엄마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학교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주배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학교에 보내기가 겁난다. 그래서 부부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집에서 얘기해가지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이 그러니까 왕따를 시킬 가능성이 그게 걱정이다. 그 정도로 사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 네, 부부가 잠을 못 잤다고 그럽니다. 참.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 우리 교포들이 좀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일본 공안 당국이든 경시정 당국이든 간에 계획 전략이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시를 계획 입국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더 이상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한일 양국에 어느 쪽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동포를 비롯해서 한인 사회도 지금 굉장히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지금 부닥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작금의 현실보다도 더 나빠진다 그러면 한인 사회 경제도 무너질 뿐더러 제일동포 사회도 일본인으로 기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까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합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획 입국을 시켰다 그러면 그것은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형외과에서 숨진 일본인 여성이 굉장히 아주 애석한 일이지만 슬픈 일이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이거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한 상태고 의료 과실이 드러날 경우에 의료진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걸 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혐한이 되고 반환의 이 꼬투리가 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 가서 수술하다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요. 알려지지 않는 비공식 사망자가 꽤 있습니다. 일본인 그 데이터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일부 보도가 주간지에 보도가 됐기도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이번이 드물게 드러났는데요. 사실은 10여 명 이상이 성형수술을 갔다가 사망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그런데 그것이 억 단위의 사망 보상금으로 언론에 공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유야무야 봉합이 됐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 천국이라고도 보도되기도 하고 한국인 여성을 가리켜서 성형 메인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이
그 지금까지 사망자가 나온 그런 과실, 그 치사 그거에 대해서 과거의 문제까지도 더듬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본 텔레비전에서는 지금 과거에 그 많이 그러니까 이 수술 중에 사망한 네. 케이스도 지금 다 보도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전체는 안 나오지만 일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뭐 둥둥 떠다니고 있지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혐한 분위기가 더 겹친 식으로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일본 국민들이 차분하게 지금 관망하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 국민들조차도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더 이상 한국과 나빠져서 우리한테도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덮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일본 국민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월 23일 날 처음 이 야스쿠니 신사 폭발 사건이 나왔을 때도 일본인들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산케이 등 일부 언론에서 매일 침수봉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일본 정부 당국조차도 앞으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네. 과거에 어떻게 뭐 유족 측과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수사를 하는 자세를 좀 가져야겠네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요. 예. 성형 수술 상품이라고 그래서 예. 투어를 조직을 해서 대대적으로 예. 한국 정부는 아니지만 문화관광부도 그렇고 선전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죠.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경찰도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도 어떻게든 선제적으로 좀 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좀 한일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일본 내 우리 교민 여러분도 피해를 볼 수가 있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JP뉴스의 유재순 대표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참 여러 가지 곡절이 많았죠. 한중 FTA 20일에 발효가 되네요. 이제 드디어.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통상당국이 어제 오해 북경에서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안을 교환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우리 측 김장수 주중대사, 중국 측 왕쇼원 상무부 부부장이 각국을 대표해 참석해서 외교 공안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부가 이제 이야기하는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발효 시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 성장, 소비자 후생 146억 불 개선, 53만 8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등 이렇게 기대된다고 하고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이제 가격 경쟁력 확보하고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셔야 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네. 일단은 이게 연내 발효가 됐기 때문에 1차 철폐가 있고 또 내년 1월 1일에 2차년도 관세 철폐 등 2번 철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958개 품목의 관세 철폐되는 동시에 예. 또 내년 1월부터는 5에서 10년에 걸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5,779개의 품목의 관세 낮아집니다. 예.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특히 한류를 이렇게 더 띄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예. 이런 중국의 유망 서비스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협의를 계속 가속화할 것 같고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계속 협의하면서 이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장관급 공동회의나 분야별 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공은 정부하고 기업에 있습니다. 이 한중 FTA를 어떻게 잘 살려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정부에 하기 나름, 기업에 하기 나름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신경을 써야겠죠. 자, 삼성전자 얘기 잠깐 해보죠. 이 삼성전자가 미래의 어떤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로 자동차 전장, 이게 전자장치죠. 이 사업에 전격 진출하기로 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에서 손을 뗐었는데 예. 다시 이제 손을 대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자동차 전장 사업 때문인데 예. 이 자동차 전장이라는 게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 전자, IT 장치 말하는 거고요. 예. 여러 가지 그 차량용 반도체는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고 하네요. 신설된 그 전장 사업 팀장에는 생활가전 사업 팀장을 맡고 있었던 박종원 부사장이 선임됐다고 하고요. 예. 일단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 전장 사업 진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장 사업의 단기간 내 역량 확보를 목표로 이제 초기에는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예. 향후 이거를 계열사 간 협력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자율주행이라는 게 자동차 혼자 가는 거죠. 운전사 그렇죠. 없이. 하지 않아도 그렇죠. 제절로 가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 같이 IT 전자사업체들이 이 미래의 신산정 동력으로 방금 말씀드린 자율주행차, 전기차 계속적으로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 예. 삼성전자가 이번에 공식화한 겁니다. 예. 이전부터 준비는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전에 한번 삼성차 실패한 곳이 있기 때문에 예. 자동차 사업 자체랑 연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지금 경영 불확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현장에 자원을 집중한다. 이렇게 얼마나 성과를 낼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25년 내에 노동 가능 인구가 15% 감소할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세계은행, 월드뱅크죠? 이런 네.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세계은행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중국 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 보고서를 하나 냈죠.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2010년부터 40년 사이에 예. 우리나라 총 인구가 노동 가능 인구 15살에서 64살까지 비중이 15% 이상 감소한다. 홍콩 다음으로 높다. 홍콩이 제일 많이 감소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중국, 일본, 태국 최소 10% 감소한다고 전했는데요. 이게 그 고령화는 경제 성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여야 된다. 또 출산율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선 젊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독일이 바로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다수 그 동아시아 국가들이 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조언을 한 모양인데요. 이거 이 말 진짜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출근길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8시 33분 58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조금씩 풀리고는 있는데요. 오늘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으로 하울곡 목간지점 1차로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여파는 묵동 나들목부터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기름 램프 구간, 다시 홍지문 터널에서 연희 램프 구간으로 정체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신정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양방향으로 밀립니다.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 구간, 또 목포 쪽으로는 화성휴게소에서 바람까지 정체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곤지암 부근입니다.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 있으니까요. 잘 살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뭐 빨리 조사를 받아서 결백을 좀 밝히고 싶다고 전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예. 오승환 선수 말이에요. 예. 어제 검찰에 소환 당했는데 도박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요? 예, 어제 5시간 정도 소환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이 혐의 사실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 진술 내용 중에 수억 원대의 칩을 빌린 것은 맞다. 그런데 이 실제로 도박을 한 횟수와 금액은 많지 않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박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한 셈이죠. 예. 이 검찰은 이 불구속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졌고요. 이 오승환 선수 이 선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메이저리그 진출하고 이 한신 구단과의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또 기소가 되더라도 더더욱 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정을 해서 실형이 아니더라도 이 집행유예를 만약에 받게 되거나 뭐 기소유예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도박 전력이 있는 선수를 이 도덕적인 부담을 안고서 과연 구단에서 영입할지 이것도 좀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내는 삼성이죠 지금 오승환 선수가. 예, 삼성인데 삼성은 이미 임창용 선수를 방출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예. 예. 자, 이문주 강원FC 대표가 결국 사퇴했네요. 예. 예. 이 강원FC 이문주 대표가 이 강원도의회에 사퇴 압력을 받아왔었거든요. 예. 어제 이 사퇴문에서 명분 없는 대치와 충돌이 구단에 상처가 되지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2013년에 취임 당시에 3년 내에 1부 리그로 승격하겠다. 관중 200% 증가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했는데 예. 이 강원도의회가 이 공약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퇴를 압박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 대표가 임기 동안에 강원FC 부채 68억 원 중에 상당액을 다 상환을 했고 예. 한때 선수단이 46명이나 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이 축구단을 30명 정도로 줄이면서 구단 정상화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축구 외적인 이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것은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구단, 이 도민구단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외룡 감독이 중국 프로축구팀을 맡게 됐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K리그 선수들이 또 중국에 빠져나가는 모양이죠. 이게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 4, 5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예. 이 장혜정 감독이 이어서 이 포항의 김승대, 제주의 윤빛가람 선수가 이 중국 프로축구 옌벤 FC로 이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옌벤 FC의 감독도 이 박태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이 K리그 선수들의 중국 유출이 심각해 보이는데 이 매년마다 이 K리그 정상급 선수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워낙 이 중국이 돈 많이 주잖아요. 예, 축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예. 평균적으로 K리그 연봉의 2배를 제시하는데 이 K리그가 현실을 좀 직시하면서 선수를 보내더라도 이왕이면 수익을 많이 챙기는 이런 좀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뉴스로 영화를 감상해보는 시간이죠. 시네마인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영화평론가에 대보시죠.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즘 글 쓴 거 제가 한번 봤는데 네.
시카리오란 영화를 극찬했는데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시카리오 이런 거 이게 시카리입니까? 과도입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네, 시카리오고요. 그래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암살자의 도시란 부제가 붙어 있고 시카리오는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닌자, 네, 멕시코 말인데요. 자객, 암살자 뭐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극찬을 하신 거예요? 드니 빌레브라는 그 감독이 만들었고요. 드니 빌레브는 뭐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을린 사랑이라는 레바논 내전 당시에 여러 가지 참혹했던 일들을 그 영화로 만든 감독입니다. 이 드니 빌레브가 요즘 차세대 주자인데요. 이 시카리오가 올해 5월 달에 칸느 영화제에 공식 경쟁작으로 초청됐을 만큼 드니 빌레브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영화가 장르적으로는 하드보일드인데요. 하드보일드 하면 굉장히 거칠고 냉담하고 드라이한 그런 정서를 표현하는 그런 장르적인 기법을 얘기하죠.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멕시코계의 최대 마약 밀매 조직을 추적하는 미국 수사 당국 연합 수사 합동 수사 당국의 어떤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FBI, CIA, 그다음에 DEA 마약 수사국이죠. 그리고 SDAT 스와트. 네. 그 멕시코를 생각하시면은 미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죠. 그렇죠. 이민자도 불법 이민자도 굉장히 많고요. 이 불법 이민자를 통해서 마약이 사실은 미국의 뉴멕시코를 통해서 또 애리조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들 마약 밀매 조직 또는 마약 최대 카르텔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사실은 미국이 싸우고 있는 것은 마약 카르텔 조직이라기보다는 미국 내 자신들 안에 있는 거대한 음모 조직과 같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실되고 또 뭐랄까요, 그 사실 믿고 싶지 않는 그러한 이 사실,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극 중에서 이제 그 조시 블롤린이라는 배우가 맡고 있는 CIA 요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 20%를 설득하고 또는 제거할 수 없다면 그 20%가 악당이라고 치고요. 그들을 너무 많다 근데 20%면 더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없애기보다는 관리하는 게 최선이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질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CIA든 DEA든 사실은 미국의 어떤 그 수사 당국이 멕시코의 마약 밀매 조직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 최대 우두머리를 자기 쪽 사람이거나 자기네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심어 놓거나 그러한 물밑 거래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마약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이라고 하면 거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무질서하게 돼서 통제하기 어려운 것보다는 관리 통제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건데요. 모든 게 관리가 중요해요. 사실은. 없앨 수 없으면 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법한 얘기인데 다만 그것이 이제 어떠한 대중적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일부 그 거대 음모 조직에 의해서만 그런 것들이 입안되고 시행되고 또는 그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카리오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요즘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가장 정치적 의미와 그런 연출력이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카리오. 과도가 아니라 시카리오. 극적인 하룻밤 같은 한국 영화도 있는 것 같은데 코미디죠? 그 지난번에 이제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그런 작품이 나왔습니다만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청춘들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청춘 로맨스입니다. 극적인 하룻밤. 극적인 하룻밤을 보내게 된 남녀의 얘기죠. 그러니까 연상의 여인을 사귀던 남자가 연상의 여인이 딴 남자한테 결혼을 했고요. 또 그 남자를 사귀던 여자가 이제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돼서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왕왕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실연한 남녀가 그 대장인 결혼식장에 왔다가 서로 만나게 돼서 술을 한잔 마시고 극적인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두 남녀가
10번만 더 만나자. 예. 뭐 이런 거고요. 어쨌든 요즘 젊은이들의 그런 정신적, 육체적 그런 연애 관계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로맨스가 싹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단순한 얘기거나 늘 있을 법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요즘 젊은 그 관객들 또는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면모 그리고 세태 이런 것들을 새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윤계상, 한예리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뭐 한예리 씨 윤계상 G.O.D.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한예리 씨 하면 아마 동창생 등등 해서 이북 사투리를 좀 많이 쓰는 그러니까 탈북자에 대한 탈북자 역할을 좀 많이 그동안 했었고요. 윤계상 씨도 그 예전에 간첩 풍산계 예, 풍산계 네네. 그거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한예리 씨 연기가 이번에 아주 그 톡톡 튀는 연기를 잘 선보여서 아마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고 뭐 또 새로운 그 차세대 주자로 등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왜 우프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남녀 얘기가 사실은 좌충우돌 해프닝이 계속 벌어지는데 예. 에피소드형 코미디죠. 그러니까 계속 에피소드가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웃긴 일들이 이어지는데 이 안에는 요즘 그 20대 또는 30대 초반의 실업 문제라든가 또 현대 지금 한국 자본주의 사회 양극화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어떤 애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보고 있으면 기성세대들이 사실 그런 모습을 웃으면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젊은 관객들 당사자분들도 굉장히 그 자기 동의라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웃기면서도 사실은 슬픈 얘기들이 많고 슬프면서도 또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픈 로맨스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12월인데 이 지금 극장가 대목 아닙니까? 네. 그죠? 지금 벌써부터 이제 3파전 벌어지고 있고요. 3파전 네. 뭐가 3파전이에요? 일단 산악재난 영화 히말라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의 마지막 대호 큰 호랑이를 대호. 마지막 사냥꾼 뭐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포수와의 대결 구도를 그린 대호라는 작품이 있고요. 뭐 몇십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스타워즈 7번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스타워즈. 스타워즈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1980년에 그죠? 그때 아마 처음 이게 나온 것 같은데. 80년이니까 무려 지금. 아니,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어마어마하죠? 89, 네, 한 30년이 지난 거죠. 35년. 그렇죠. 35년 정도 지난 거죠. 네,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도 전 세대와 신세대가, 그러니까 9세대와 신세대가 그 공감하고 교류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영화를 보고 캐릭터 상품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다스베이더, 요다 뭐 이런 거 다 같이 갖고 있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줄기차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오동진 평론가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산악 재난 영화라고 말씀하셨죠. 히말라야가. 네. 근데 그 히말라야 일반적으로 예를 클리프행어 뭐 이런 거는 좀 흔히 잘 됐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이 산악 영화 지난번에 에베레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흔히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는 사실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간 영화에서 대중적이진 않았다고 좀 보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흥행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아마 히말라야 산악재난 영화는 사실은 그 히말라야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얘기들 그런 것보다는 휴먼 드라마잖아요. 친구를 잃고 또는 친구를 구하러 가고 또는 잃은 친구를 다시 찾으러 가고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그런 인간 승리의 얘기가 많은데 아마 이번 히말라야는 그런 측면에서 그 감정적으로 굉장히 호소하는 영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해적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이석훈 감독, 예전에 방과 후 옥상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장르 영화를 잘 만드는 그런 감독으로 알려져 있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영화를 제작한 프로듀서가 해운대와 국제시장을 만든 윤재균 감독입니다.
해운대 그 국제시장을 떠올리면 아시겠습니다만 윤재균 감독은 심파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감독이거든요. 조금 손발이 오그라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울리는 그런 그 시츄에이션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극을 잘 끌고 가는 감독인데 아마 히말라야에서도 그런 면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히말라야에 대한 어떤 그런 흥행 열기 이런 것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평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잘 된 편인가요? 세븐은 어떻게 될 거라고 사실은 보세요? 스타워즈가 그렇게 국내에서 흥행이 뛰어나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1, 2, 3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 5, 6편이죠. 그러니까 1980년도에 나왔던 그리고 80년대에 나왔던 그런 작품들에 비하면 2000년대에서 최근까지 나왔던 4, 5, 6편 사실상은 1, 2, 3편 이 작품들은 그렇게 그닥 아주 높은 흥행 타율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세븐은 오랜만에 이게 순서가 뒤바뀌지 않은 거잖아요. 무슨 말 제가 헷갈리시겠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에피소드 1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제대로 다시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간다. 그렇죠. 제대로 된 7편이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1, 2, 3편은 4, 5, 6편이고요. 그 최근에 만들었던 4, 5, 6편은 1, 2, 3편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진 이 자꾸 옛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배트맨 더 비기닝 이런 식으로 자꾸 뒤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니다. 제대로 된 일곱 번째 에피소드가 나왔으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관객분들의 기대치가 높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영화를 배급하는 월트 디즈니 코리아 컴퍼니가 이제 지난해에는 겨울왕국 등등등등 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항상 겨울에 흥행 최고 수위를 기록했었는데 지금 서울 시내 그 유명 백화점에 외벽 광고 다 들어가 있고요.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 패스트푸드에서 이제 이것도 인정 주겠네.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이 마케팅 비용만 어마어마한 그런 상태인데 그만큼 자금력이 있다는 것이죠. 월트 디즈니가.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대중들에게 굉장히 그 인지도가 높고 특히 이제 이게 12세 관람가 또는 전 세대 연령층 관람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많은 관객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세대도 또 보거든요. 아이들 세대와 부모 세대가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측면에서 사실 두려운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음악 듣고 마지막으로 헤어지죠? 결국은 저도 스타워즈 음악 골랐는데요. 스타워즈. The Five Browns라는 그런 클래식 피아노 그룹이 있습니다. 5대 그 피아노로 스타워즈 영화 음악을 연주를 했어요. 좀 색다른 맛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익숙한 음악이실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오동진 평론가였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 스타워즈의 주제곡이죠. The Five Browns, 줄리아드 주신 남매 피아니스트 그룹인데요. 이들이 연주하는 음악 듣고 계신데요.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좀 날씨가 흐리고 또 일부 지역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